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지금 집 사면 밀물 들어올 때 갯벌 가는 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거든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 얼굴 좀 보면은요, 낯이 익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경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여러 전문가분들 의견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에서 공승범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 능력 벗어난 대출, 민물의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 그간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각 경제 주체들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추가 대책에 대한 힌트를 보였거든요. 내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상환 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 이 상환 능력 평가를 대표하는 금융 규제가 뭐가 있죠? DSR 규제가 있죠. 이 사람이 버는 소득 대비해서 이자고 원리금 얼마나 갚아나가냐, 그것을 보는 부분인데 솔직히 이게 실효성이 떨어져요. 왜냐면 얘는 일단 차주 단위 규제고요. 부분 맞벌이가 각각의 신용을 활용해서 대출을 끌었을 경우에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또 하나, 저금리가 장기화가 지속되고 대출을 이제 뭐 30년, 40년 이렇게 길게 해서 받게 될 경우에 이 DSR 규제가 피해갈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그동안에 거의 실효성이 없는 종이호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2단계가 시행되고 내후년에 3단계가 진행되는데 이것을 앞당기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실효성 높이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시기를 내년 이후까지 확정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올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미 알려진 게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가 한 6% 잡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더 단축을 한답니다. 4%로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한다는 부분이죠. 자, 어찌됐든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썰물, 금리 인상 시기 상황이고 그때가 되면 과도한 대출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저금리의 장기화와 자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를 날렸다는 부분이죠. 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에 언론들의 견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부자만 집 사고 돈 벌라는 거냐, 3중 대출 절벽에 집값 잡겠다더니 그 끝은 대출 자르기냐, 자, 실수요자 패닉에 빠졌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로또 청약은 없다, 대출 규제에 현금 부자만 유리. 한마디로 돈이 좀 적고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무주택자들의 좀 신경을 자극하는 기사, 또는 나는 실수요자인데 대출 규제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되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대출 규제로 내 집만 원의 꼽을 걷어찼다는 거, 이거 문제 있다, 이런 식의 기사가 항상 많이 나왔어요. 자, 이런 견제에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자산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 지금 대출을 과하게 해주는 것은 밀물에 갯벌 들어가는 것을 떠미는 격, 한마디로 청년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것이 오히려 청년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만의 소신이 확고하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이 서민 생각해주는 척하며 대출 규제 비난하는 것을 신경 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런 탐욕스러운 시장과 타협하려는 관료들이 많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쉬운 점은 너무 늦게 임명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고승범 위원장 말에 100% 공감합니다. 실제 밀물이 진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썰물이 될 확률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쇼킹 부동산은 두 가지를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 두 가지를 참고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자산 가격을 이야기할 때 금리 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 2019년부터 과도한 급등은요, 금리 변화, 장기적인 금리 전망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금리 상황과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입주 물량이에요. 사전 청약 10만호, 20만호에도 아무 소용없어요. 분양 물량을 10만호, 20만호에도 소용이 없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주택수 자체가 늘어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금리적인 부분을 먼저 보면요,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고승범 위원장 이야기가 맞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저금리 맹신에 빠져 있어요. 지금도 이런 기사 좀 많이 보이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장기적으로 저물가, 저금리가 될 수밖에 없다. 봐봐,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선진국들 저금리가 전부 다 낮다. 한국도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잠재 성장률이 점차적으로 인구 구조상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금리가 지속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런 전망은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기준금리의 상단을 예상하는 건 미래의 주가와 전망하는 것과 똑같이 말씀드려요. 왜냐? 미국 금리와 물가, 부채 증가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통화정책이 세워지거든요. 당장 미국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대한민국 물가가 어느 수준까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한국은행 맨날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금리 전망을 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못 올린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요, 대부분 이 두 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첫 번째,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두 번째, 자영업자 부채가 많아서 이 사람들을 위한 금리 만 정책을 못 건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이제 준선진국, 신흥국, 비기축통화 국가에서는요, 좀 통화 정책을 세울 때 이런 부작용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물가와 환율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준금리 2%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현재 기준금리 0.75%에서 2%, 굉장히 높겠죠. 이 정도면 2% 중반의 1년 정기예금 금리가 은행권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산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 기준금리 2% 어떻게 가?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 2.75%만 맞추면 돼요. 이번에 FOMC에서 점도표가 발표됐죠, 9월에. 그런데 정상금리 수준을 2.5%로 대부분 위원들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로금리 수준에서 2.5%를 잡은 거예요. 만약에 1%대 기준금리에서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당연히 정상금리 수준을 3% 이상 보는 금통위원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실제 2018년 연준위원들 상당수가 정상금리를 3% 전후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게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생각보다 미국 기준금리 2.75% 올라가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블랙스완 없이 꾸준하게 성장하면 바로 2.75%까지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영원히 낮게 될 것이다, 그러서 지금 내가 내는 대출의 이자가 낮을 거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부분이고, 고승범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에 좀 100%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금리뿐만 아니라 공급적인 부분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금리와 공급을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부동산 시장의 예측이 가능한데 과공급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늘 반복이었어요. 과공급과 과부족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자, 2018년에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실제적인 입주 언제 진행되죠? 2026년에 입주되죠. 8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요, 이 신도시가 입주되기 전까지 부동산 시장 불안은 지속이 돼요. 그러면은 이 신도시 입주할 때까지 공급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30만호 발표된 이후에 나온 대책 보잖아요. 5, 6 대책과 8세 대책으로 9만호 발표됐고요. 2사 공급 대책으로 수도권에 19만호가 발표됐죠. 추가로 만호 더 늘었죠. 그리고 나서 3080이나 서울시 공공기획으로 최소 80만호 이상의 공급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이렇게 많은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입주가 시작이 안 됐어요. 입주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공급 부족을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모든 캠프의 후보들이요, 공급 확대 방안을 다 꺼내 들었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는 100% 확률로 대규모 공급 대책이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바로 전 정부 대책으로 공급 과잉이 시작이 됐는데 분양 물량이 쏟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있던 사례 보시면요, 2기 신도시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수도권의 공급 이슈가 해결돼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추진하게 되죠. 자, 이 보금자리 주택 사업, 난 저렴하게 좋은 위치에, 더 좋은 위치에 싸게 공급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왜 부동산 시장에 밀물이 시작됐다고 확신할까? 간단합니다. 기준금리는 이제 더 낮아지는 것이 불가능해요. 오를 일만 남았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 공급 부족도 2023년부터 빠르게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야, 아까 2025년부터 해소된다며? 그거는 신도시 입주 시기이고요. 지금 장기간 이제 딜레이 됐었던 이제 정비 사업장의 입주 물량이 2023년부터 한꺼번에 몰려 있고 2024년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2024년까지는 정비 사업의 입주 물량으로 공급 부족 이슈가 해소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감안하면 야,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는 거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금리 한번 올려서 아무 소용없다 말씀드렸죠. 이 가격 상승 기대감이 존재하는 거 딱 언제까지다? 내년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택 샀다고 주식처럼 내년에 갖다 팔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지금 집 사는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 2010년, 2011년처럼 지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부동산 대세 하락기 입주 물량 증가와 겹쳤다는 부분이죠. 지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과거를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를 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과공급과 과부족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것을 공부하시고 앞으로의 폭락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대비를 하실 수 있고 기회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